오늘 진도는요 495페이지입니다. 495 주택법하고요 농지법 하면은 이제 오늘 과정이 끝나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을 한다고 그랬었죠. 요약집 준비하시고요. 요약집의 진도표는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이것만 주던데요? 아마 이따 나눠 드릴 겁니다. 진도표가 나오면 그 뒷장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이게 뒷장 껍데기에다 붙이고 이제 앞장 껍데기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제 사인을 받는 겁니다. 합격 사인을 해드릴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가져 나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합격한 다음에. 뭐 그러시던지 그러면. 자 이제 495페이지 제 3절의 제목을 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3절의 제목을 주택건설 촉진대책 이렇게 주택건설 촉진대책 이렇게 바꿔주세요.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주택건설 촉진대책. 자, 이거 그 제목을 바꿔놓고요. 별표 하나 딱 붙이세요. 이 주택법이 예전에는요. 법의 이름이 이게 아니었었죠. 이 주택법이 과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이름이 개명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입법의 취지는 주택을 다량 건설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자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입법의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토지 출입이 첫 번째고요. 2번 뭐다? 서류의 무료 열람. 한 장 넘겨보면 3번에 토지의 수용 사용 나와 있고요. 오른쪽 4번에 주택 건설 용지 확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제목을 없애시고요. 그 제목을 없애고 그 밑에 괄호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라고 되어 있죠? 이걸 4번으로 바꾸세요. 거기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무슨 제목으로 되어 있죠? 뭐 한지 방식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색깔 있는 괄호 2번. 그 제목을 싹 다 지우고요. 이걸 5번이라고 한 다음에 5번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바꾸세요.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이고요. 이제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이제 6번째 게 나오겠죠? 이제 0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6번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럼 딱 6개. 이 6개를 뭐라고 한다? 주택건설 촉진대책.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1번에 첫 번째 촉진대책에 토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사업 들어보셨죠? 도시군 계획 사업 들어보셨잖아, 그죠? 이것은 공익성이 큰 사업입니다.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공익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가지를 뽑아가지고 공익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그중 하나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로 가는 사업이고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것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이것은 공익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할 때 타인 토지 출입 들어보셨죠? 남의 땅을 출입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들어보신 거죠? 좀 아는 척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할 때 토지도 수용하고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었는데 자 이때는 말이죠. 모든 시행자가 다 가능했나요? 행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었죠. 이것은 공익성이 크니까 전면권을 준다. 전면적 수용, 이것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주택법상, 자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일단 이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 주택법상 주택사업은 이 사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주택사업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공법이잖아요. 공법 시간은요, 개별 사업은 전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인데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작다는 거예요. 공익성이 작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인데 공익성이 작다. 그것은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을 가한다. 토지를 수용할 때도 제한을 받고요.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도 제한을 받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사업들은 모든 시행자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 토지를 수용하거나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 국가 등만 할 수 있어요. 국가 등만 수용할 수 있고요. 국가 등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토지를 출입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민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 출입부터 나옵니다. 1번에 출입권자를 보자. 밑줄 딱 쳐보세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만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민간은 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주택법에서 민간을 등록사업자라고 했나요? 비등록사업자라고 했나요? 민간. 민간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니까 등록사업자가 바로 민간이잖아요. 등록사업자는 X라고 딱 써보세요. 등록사업자는 이것은 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는 X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괄호 2번 출입사유를 보면은 국민주택사업이 보입니까 거기? 바로 밑에 줄에 국민주택사업이라 밑줄. 그러니까 국가 등이 국민주택사업할 때만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한을 받는다 이겁니다. 됐고요. 자,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이제 3번부터 먼저 하고 2번으로 오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3번이 나와요. 토지의 수용 사유가 나오죠. 자, 물음 드립니다. 수용의 뜻이 뭐죠? 있는 거 돈 주고 빼는 거. 공익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강제로 뺏는 거죠. 강제로 뺏는다. 그럼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보상협의가 결렬될 때 재결 신청한다고 배웠죠. 재결 신청은 원칙은 1년 아닙니까? 자, 그럼 보자. 수용 사용권자도 밑줄 칩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만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등록사업자란 X입니다. 민간인 등록사업자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X. 괄호 2번. 수용 사용의 요건도 보면 국민주택이 나올 겁니다. 국민주택을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이제 괄호 4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토지를 수용 사용할 때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다 원칙이라고 적자.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적인 법률은 공익사업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 5번에 특례가 나온다. 특례니까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원칙 X죠.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공익사업이니까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 인정을 의제 줍니다. 뭐로 제해준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이 나오죠.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지해 주는 거예요. 원칙은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1년밖에 못합니다.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할 수 있다고 나올 겁니다. 두 가지 특례는 주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게 뭐라고요?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거 사업계획 승인. 재결 신청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특례는 주고 있습니다. 제한을 가하지만 특례는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공부였고요. 이제 다시 앞장으로 넘기셔갖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서류에 무료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 중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 국민주택 밑줄 딱 치고요. 끝줄에 무료가 나올 겁니다. 무료에다 밑줄.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택일 때? 국민주택일 때. 세 가지 했고요. 한 장 또 넘겨보면 아까 4번이라고 바꾼 게 뭔가 볼까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다음 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박스 1번 보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죠? 85제곱 이하죠? 이걸 반 이상 짓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조합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걸 조합주택이라고 그러겠죠. 이럴 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해주면 주택 건설이 촉진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5번이라고 바꾼 걸 아까 어떻게 바꿨죠?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하니까 들어봤죠? 채비지. 채비지가 뭐 하는 땅이죠? 이 빗자는 비용할 때 빗자죠? 사업 비용을 위해서 남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채비지를 이렇게 책장에 두었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국민주택 사업주체입니다.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주체죠.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얘예요. 얘가 말이죠.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딱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내가 여기다 국민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 좀 팔아라라고 매각을 요청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전 규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전의 규정을 알아야 개정된 내용을 알거든요. 그럼 얘가 얘한테 매각을 요청하면 얘는 무조건 종전 규정이죠. 무조건 채비지 총 면적의 50% 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답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요걸 갖다가 매각할 때 양도가격의 조성 원가예요. 원가로 이걸 50%를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자가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바꿉니다. 얘가 얘한테 매각을 요청하면, 자 이제 개정안이죠. 채비지 총면적 5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로 바꿉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조성 원가를 하지 않고 감정 가격 이렇게 바뀌었어요.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바뀐 걸 잘 직시하셔야 돼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채비지 우선 매각을 보자고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면 이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50% 밑줄 치고요. 매각할 수 있다라 밑줄. 이걸 하얀다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개정됐으니까.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자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4번에 채비지 양도 가격이 나올 겁니다. 둘째 줄 감정 가격이라 밑줄.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이걸 지금도 조성원가로 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틀리는 겁니다. 양도 가격은 뭐다? 감정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5개 있고요. 6번째 보겠습니다.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이죠. 사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주민을 상대로 하는 손실보상일제 매수업무는 상당히 골칫거리잖아요. 이런 골칫거리를 지자체에 맡기면 사업주체는 편하게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 될 수 있다. 자, 내용을 봅니다. 국가 또는 LH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이나 대지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밑줄 쳐보세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밑줄 치고요. 그다음 골칫거리라고 적으세요. 골칫거리. 이건 아주 골칫거리예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골칫거리.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지자체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골칫거리 맡기면 사업주체는 편하게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지자체는 거저해 줍니까? 돈 받고 해줍니까? 그게 괄호 2번 2%가 나올 겁니다. 위탁 수수료 2%를 받는다. 자, 이제 정리하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목이 뭐라고요? 주택건설 촉진대책 6개가 있었잖아요. 제목 확인하자.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고요. 또 국민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또 국공유지를 우선적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골칫거리를 맡길 수 있다. 딱 6개. 요걸 묶어서 한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네, 501페이지 봐주세요. 501페이지. 501페이지 맨 밑에 주택의 감리가 나올 겁니다. 감리가 뭐 하는 자죠? 시공자가 제대로 잘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있었고요. 이 사업주체가 허가를 받아야 하겠죠. 주택법에서는 허가를 뭐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했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 시행할 때 감리자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필기하자. 감리자 지정. 감리자 지정은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감리자하고요. 주택법상의 감리자가 나온다. 건축법의 감리자는 건축주가 정합니다. 건축주가 임의적 지정. 필요할 때 정한다 이거예요. 건축주의 임의적 지정. 근데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하는 거죠. 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발생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자. 사업계획 승인자가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의무적 지정이에요. 반드시 정한다. 의무적 지정. 사업계획 승인자가 승인을 할 때 반드시 정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자 밑줄 딱 치고요. 사업계획 승인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셋째 줄 들어갑니다.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만 딱 밑줄 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자가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 지정이다. 다만 국가 등은 감리를 정하지 않겠죠. 공신력이 있으니까. 다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랄지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괄호 속을 보면 공공인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자하고요. 또 넘겨보자. 건축법상의 공사 감리를 하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감리자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 등이 사업을 한다든지 건축법상의 감리를 받고 있는 도생의 경우는 감리를 정하지 않는다. 건축법에서 감리를 정했으니까 주택법에서는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국가 등은 감리를 정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 보셨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503페이지 사용 검사를 보자. 자, 이제 사업이 끝났단 말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사용 검사는 준공 검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물어보기가 이제 무섭습니다. 지난주 배운 건데, 지난주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배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허가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짭짤해요, 개고생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은 짭짤, 개고생. 응? 짭짤하다고 그랬죠. 왜 짭짤?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이건 안 짭짤, 개고생. 개고생이니까 똘마니 간다고 그랬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승인해주면서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건 짭짤한 겁니다. 짭짤하니까 똘마니 절대 안 주죠. 원칙은 시도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검사 보자. 사용검사는 공사 다 끝나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기부체납 요청해봤자 사업주체가 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고생이죠. 그 사용검사는 원칙은 개고생이니까 똘마니 시군구가 한다. 예외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자와 검사권자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짭짤하니까 중간직급이 하는 거고 이건 개고생이니까 똘마니 간다. 그럼 어떨 때 국토부 장관의 검사를 받는다? 국토부가 승인한 건 국토부가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용 검사권자는 이제 원칙이 누구였다고요? 시, 군, 구. 거기다 개고생이라고 딱 적으세요. 이건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개고생이니까 시군구. 예외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승인한 건 국토부의 검사를 받는다. 이제 괄호 2번 제목만 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 그랬는데요. 분할을 공구로 바꾸시죠. 분할을 공구. 공구 또는 동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공구는 지난번에 들어봤습니까?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걸 공구라고 그랬었죠. 공구별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동별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 한 장 넘깁니다. 이제 괄호 3번 사용검사의 기한은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15일 안에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비교해서 하나 적을까요? 건축법상 사용승인. 우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땡땡하고요. 이건 며칠? 7일이죠. 7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7일에 검사를 하고 합격됐을 때 교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개수가 많으니까 15일입니다. 비교하셨고요. 자, 이제 괄호 4번에 2번으로 일단 내려오죠. 2번. 박스 밑에 있는 거. 자, 물음 드릴게요. 사용검사는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이건 주택법인데 왜 건축주가 나오죠?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받는 거예요. 원칙은 사업주체가 시군구에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내용 볼게요. 사업주체 밑줄 딱 쳐놓고요. 사업주체가 받는 건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시공보증한 자 밑줄.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그자마서도 파산됐다. IMF 때 흔히 있었던 일이죠. 줄줄이 파산입니다. 그때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입주자는 아직 없겠죠. 근데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있다고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하여 공사를 마치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누가 받는다? 사업주체. 망했대요. 보증한 자. 걔도 망했대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 이렇게 빨리빨리 검사를 받음으로써 빨리 주택을 완성시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주택법은요. 주택을 짓다 보니까 빨리 입주를 시키자는 이 취지가 있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못하면 보증한 자. 그자도 못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받는다. 다시 4번 내려갈까요? 4번.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으러 아니면 주택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 사용승인은 기간을 정해놓고 임시로 써라 이거죠.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주택법은요. 사용검사보다는 임시 사용승인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택이니까 빨리빨리 사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임시 사용승인을 보자고요. 거기 2번으로 갑니다. 임시 사용승인의 시기 1번 볼까요? 건축물이라는 동별. 2번은요. 대지라면 구획별. 딱딱 미주체예요. 건축물이라면 동별. 대지라면 구획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쓸 수 있다. 더욱더 중요한 건 3번의 맨 밑에. 임시 사용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입주시키는 게 취지가 있는 거죠. 건축물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셨고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507페이지 주택자금은 지난주 하지 않았습니까? 했고요. 510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 51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514. 자, 514의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했고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죠. 이 공급 쪽이 중개사 관련 업무입니다. 내용도 얼마 안 되고 출제 빈도가 많아요. 자, 우선 박스 볼까요? 박스 1번 봅니다. 사업주체가 그런데 괄호 속에 공공사업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자는 누구겠습니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쯤 봐야 되겠죠. 사업주체는 괄호 속을 빠져나가자. 5째 줄 와야 되겠네. 사업주체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그랬어요. 잘 찾았습니까? 다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고요. 이때 사업주체 중에 공공사업주체는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죠? 복리설 경우는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복리설은 아파트 상가 같은 거예요. 상가는 이것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한다. 자,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 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시군구에게. 왜 승인 받는다? 공정 확인. 공정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요. 가짜로 입주자를 모집해요. 먹고 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양 사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공사를 전혀 안 하면 모집할 수 없어요. 기초공사나 골조공사의 일정한 공정을 맞춰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걸 시군구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일부 공정을 맞추는지 확인해서 승인해줘야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한다. 요거의 취지는 분양사기 방지. 분양사기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을 받는다. 이것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주체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02번 제목에 견본주택이라고 나오죠? 견본주택이 무슨 뜻입니까?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뜻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모델하우스. 자, 이제 제2절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 빨간펜 밑줄 딱 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또 뜻이 뭡니까? 평당 분양가의 맥시멈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평당 1000g면 100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죠. 이렇게 책정하면 싸게 공급되겠죠. 싸게 공급되니까 소비자는 좋고 건설사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소비자가 이걸 싸게 딱 사가지고 되팔 수 있잖아요. 되팔면 상당한 차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되파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그러죠. 전매를 제한하는 대상입니다. 일정 기간 되파는 걸 제한한다는 얘기죠. 전매 제한 대상이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밑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니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 그럼 박스 볼까요? 1번은 공공택지가 나오고요. 2번은 공공택지 외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분양가 상한의 대상이라는 얘기인데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에는 어디가 투기가 더 세다고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되니까 싸게 공급되잖아요. 싸니까 투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은 모두가 다 분양가 상한제, 몽땅 다 분양가 상한. 근데 공공택지외라면 투기가 덜하니까 일부 지역만 분양가 상한이 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자. 공공택지는 몽땅 다. 공공택지외는 일부 지역만 분양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를 잠깐 보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일부 지역만이 분양가 상한이다. 이렇게 봐야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 분양가 상한의 대상은 일단 공동주택. 공공택지는 건 몽땅 다. 공공택지는 일부 지역만 분양가 상한이다. 확인했습니다. 넘기시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박스에 딱 세 가지. 이것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에 도색이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면 건설회사가 아무도 안 집니다. 그러면 공급이 활성화가 안 되죠?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생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스 2번. 법의 이름 제끼시고요. 경제자유구역 거래처가 인천 송도 같은 데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말기로 심의했어요. 이런 지역이라면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 번째, 관광특구 나옵니다. 관광특구니까 부산의 해운대쯤 보시면 돼요. 해운대. 여기에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거기다 럭셔리 주택. 이건 호화주택이죠? 럭셔리 주택. 있어 보이게 영어로 쓰자. 럭셔리 주택. 이런 호화주택에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면 값싼 자재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호화주택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것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생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호화주택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02로 갑니다. 그럼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될까? 첫 줄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땅값하고 건축비로서 구성이 된다. 택지비. 그중에 2번 갑니다.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박스로 들어가죠. 1번 공공택지일 때와 2번 공공택지 외일 때 택지비 산정이 달라요. 공공택지는 땅값 싸지 않습니까? 싸니까 택지 공급 가격에다가 택지 관련 비용을 가산한다. 플러스하고요. 공공택지 외에는 땅값 비싸니까 감정 가격에다가 택지 관련 비용을 가산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택지비가 좀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공공택지일 때는 택지 비용에다가 공급 비용에다가 가산 비용, 공공택지 외에는 감정 가격이라 택지 관련 비용을 가산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시고요. 부당가격 공시란 말이 나오죠. 그죠? 공시는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거죠. 거기다 분양가 공개제라고 적자. 이게 바로 분양가 공개제입니다. 분양가를 낱낱이 오픈시키자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말이죠. 1번에 공공택지일 때도 분양가를 공시하고요. 2번 공공택지 외일 때도 분양가를 공개하는데 양쪽 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1번 첫째 줄도 분양가 상한제, 2번 첫째 줄도 분양가 상한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을 공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는 전부고 어디는 일부일까요? 공공택지는 전부 다 분양가 공개해야 되고 공공택지는 일부겠죠. 그렇게만 적어주세요.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택지 외에는 일부만 분양가 공시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이제 518페이지인데요. 거기 이제 괄호 1번 제목을 봅니다. 공공택지 외의 지역의 지정 기준이라고 돼 있죠. 아까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은요. 공공택지는 몽땅 다. 공공택지 외에는 일부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밑에 박스의 그 요건이에요. 요 조건에 만족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부는 일단 밑줄 쳐놓고요. 국토부 장관은 박스에 요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요건이 있을 때 분양가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요건 아직 외우지 마세요. 개정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외우자고요. 어쨌건 공공택지 외에는 일부 지역만이 대상이다. 요 요건에 만족할 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520페이지 01번 제목 땡땡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 별표 하나 딱 세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별표 하나 쳐주고요. 이제 또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02번 땡땡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거기다가도 별표 세요. 둘 중 하나는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둘 중 하나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을 공급할 때 질서에 맞게 공급하자. 투기를 없애자는 거죠. 그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다음의 증서지위? 다음의 증서지위는 보나마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일 겁니다. 이것을 양도하면 안 됩니다. 양도 동그라미 치고요. 또 양수도 안 됩니다. 양수 동그라미 치고요. 또 이를 알선한다. 알선 동그라미. 알선해서도 안 돼요. 알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중개사가 지킬 됩니다. 또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안 됩니다. 광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의 4가지를 금지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그럼 다시 전 페이지 맨 밑에 괄호속을 보십니다. 맨 밑에 괄호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매매, 직여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포함하되, 자, 형광백권에서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거 색을 짝 칠하세요. 상속과 저당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포괄적 승계니까 봐주는 거고, 저당은 저당권 실행을 위하니까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괄호 2번 내려가자. 그 밑에 박스를 봐야 되겠죠? 이 박스가 바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인데요. 1번 보면 주택조합 설립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이 딱 되면 집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으로는 가능하다. 두 번째, 주택 상환사채다 땡땡하고요. 이건 기명증권이잖아요. 기명이니까 원칙은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저축 같은 거 양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교차로에 뻐젓이 광고를 내죠. 피 300 줄 테니까 넘겨라.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청약저축 있어야 1순위가 되고 주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도할 수 없다. 예, 가번과 나번을 묶어서 딱지라고 적자. 딱지. 이게 흔히 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가번 보면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확인서를 떼어줘요. 그 확인서를 받은 건물 소유자는 새로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딱지 아닙니까? 이걸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으로는 가능하다. 나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에 의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공공사업을 합니다. 그럼 지역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이주자에게 확인서를 떼어주면 그게 딱지로서 분양권이에요. 이걸 양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위반의 효과가 나오네요. 이건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이게?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다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다. 누가 제일로 많이 위반할까?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잘 나와, 이것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 장관 사업주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증서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자, 이제 줄 쳐봅니다.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니까 아직 신청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무효에다가 사전이라고 적자. 사전은 무효입니다. 또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사후는 취소죠. 사전은 무효, 사후는 취소. 이렇게 맞바뀌면 안 됩니다. 사전은 무효, 사후는 취소. 두 번째, 환매가 나오죠. 환매라는 게 뭐예요? 위반자에게 돈을 주고 주택을 뺏는 게 바로 환매예요. 환매에서 중요한 건 돈을 주었겠죠. 돈을 주면 사업 주체는 그 주택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급한 날이 나올 거예요. 환매가를 지급한 날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법에서 환매 시 취득 시기는 지급한 날입니다. 이제 한 장 넘겨보고, 돈을 줬으니까 내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입주자 자격을 무려 10년이나 제한합니다.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10년에 제한한다. 다섯 번째, 처벌 규정은 3학년 3반, 3년에 3천. 아주 짤막하게 문제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 제목이 뭐죠? 제목을 모르면 풀이할 수가 없어요. 제목이 뭐다? 공급질서, 교란금지. 제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강의를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틀려요, 여러분들이.
왜 틀리나 봤더니 제목을 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연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이 제목을 10번을 읊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니까 맞더라고요. 첫 번째 이 제목이 뭐라고요? 책 보지 마시고 제보고. 제목이 뭐라고요? 공급질서 교란금지죠. 자,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를 다음에 4가지를 금지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광고 안 되죠? 이제 허용되는 2가지. 상속과 저당은 제외. 3번째, 이걸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하면 딱 5개. 첫 번째, 사전은 무효, 사후는 취소. 환매할 수 있고요. 돈 줬으니까 내쫓을 수 있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을 무려 10년이 제한한다. 형사처벌이 뭐라고요? 3학년 3반. 깔끔하거든요. 요것만 낼 수도 있고 다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득점해 줘야 되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입주 예정자고요. 제가 이 집을 지은 사업주체입니다. 집을 지은 사업주체.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이나 여러분들이 받아갈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곧 이 집을 분양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업주체 제가 여러분들 동의도 전혀 안 받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받아갈 집을 은행에 맡겨놓고 사적으로 돈을 빼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빼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떡하자? 사업주체는 여러분들 동의 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안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주 예정자 보호조치라고 적자. 이것은 입주 예정자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설정되는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들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내용 보시죠. 사업주체는 주택사업에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 형광펜 꺼내시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색을 딱 칠하세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괄호 속에 입주 가능일을 뜻하죠.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 주택을 지을 때는 등기를 2번 하잖아요. 사업주체가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이전 등기 하겠죠. 그날이요 60일. 60일 색깔 딱 칠하자.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스 1번 볼까요? 해당 주택대지의 담보물건을 설정한다. 그걸 설정하면 여러분 불안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2번째, 해당 주택대지의 전세권과 같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한다. 이게 바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용익물권. 3번, 해당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방법으로 처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갈 집을 여러분들 동의도 없이 막 판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담보물권, 2번은 용익물권이에요. 1번을 합치면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제목이 제한물권을 제한한다. 그래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제한물권 하면 일반인이 모르니까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60일. 이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자, 보자고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고를 해야죠. 공고하려면 승인받아야죠. 승인받으려면 신청해야죠. 밑줄을 4개 쳐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입주자 모집이에요? 신청이에요?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공고해야 되고 공고 전에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받으려면 신청해야 돼. 어떤 게 먼저예요? 신청이죠. 그러니까 처음을 빨리 시작합니다. 처음을 빨리 시작해야만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빨간 펜으로 신청이라 동그라미 딱 한번 쳐주시고 맨 끝에 60일이란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장난치는 줄 아세요? 시험 내봤자 기간 몇 개 낼 게 없죠. 다음은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일단 요걸 가지고 장난칠 때는 이걸 빼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일로부터 이렇게 따집니다. X죠? 신청부터 따지고요. 뒤에 걸 가지고 장난치면 60일을 6월로 바꿔낸 적도 있어요. X.
깜빡 속기 좋아요. 육자를 뒤집어서 또 90일로 낼 수가 있어요. X. 60일이라는 거죠. 기간 정확히.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괄호 속에.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따로 모집하지 않잖아요. 조합원에게 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주자 모집을 따로 안 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맨 끝에 60일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누구일 때? 조합일 때.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 2번 보자. 허용행위가 나옵니다. 즉, 다음의 경우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이것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대단히 순수한 것들. 자, 박스 1번 봅니다. 둘째 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는다. 융자 동그라미.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다면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박스 2번, 둘째 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다. 융자 동그라미. 그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업주체가 파산 합병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 동그라미. 사업주체가 바뀌었다면 바뀐 사업주체도 주택자금을 융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예외 사유 두 가지가 있죠. 융자와 변경입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부기 등기 보자. 부기 등기는 주 등기에다 토를 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중적인 안전장치라고 적자. 부기 등기는 이중적인 안전장치. 저당권 설정만 갖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 등기에다 토를 달아서 이중적인 장치를 꾸미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토가 달아질까요? 그게 바로 1번인데 저당권 설정을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등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등기에다 토를 달아놔라 이거예요. 이래야만 불안하지 않는다. 이중적인 잔치가 되겠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부기등기에서 중요한 건 2번 내려갑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라 동그라미예요. 대지는 언제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하고요. 또 건설된 주택 나왔죠? 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딱 한 파트예요. 저당권 설정 제한은 기간이 중요하고 부기등기는 시기가 중요하다. 자, 읊어볼까요?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맨 끝에 60일.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대지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한다. 이 두 가지만 딱 챙기면 돼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책을 갖다가 이제 52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